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면 효도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문제예요. 세금도 절약되고 자식들도 젊을 때 도움받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세 분의 사연자가 각자 다른 선택을 하신 결과를 들려주셨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분은 미리 증여를 하셨고 세 번째 분은 끝까지 증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세 분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진정한 부모의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그때 제 나이가 65세였는데 정말 막막했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의존해서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모든 게 어려웠어요. 병원 한번 가는 것도, 은행 업무 보는 것도 다 새로웠죠. 아들 하나가 전부인 저에게 엄마,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처음 자본금만 지원해주면 꼭 갚을게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남긴 유산 조금이랑 이 집이 전부야. 그리고 이게 엄마 노후 자금인데 라고 했습니다. 엄마, 꼭 성공시켜서 엄마 노후는 제가 완전히 책임질게요. 지금 진짜 이 기회 놓치면 안 돼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할게요. 아들의 말을 듣고 고민했어요. 시장에서 15년간 반찬 가게를 하며 조금씩 모은 소중한 돈이었는데 그게 제 노후 자금의 전부였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하루 18시간씩 서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어요. 엄마는 저밖에 없잖아요. 저 믿으시죠? 엄마가 키워준 은혜를 꼭 갚을게요. 성공하면 엄마 모시고 좋은 데로 이사해서 우리 함께 살아요. 결혼한 지 2년 된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정말 잘해드릴게요. 어머님이 평생 고생하신 걸 저희가 알고 있어요. 이제 편히 쉬시면서 저희 효도 받으셔야죠. 그때 제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거든요. 특히 밤에 TV 보면서 혼자 밥 먹을 때면 눈물이 나곤 했어요. 아들이 성공해서 저를 챙겨주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성공하면 몇 배로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제 노후 자금을 모두 아들에게 줘버렸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좋았어요. 아들이 약속대로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줬거든요. 매달 5일이면 어김없이 연락이 왔어요. 가끔은 직접 와서 현금 봉투를 주기도 했고 급할 때는 계좌로 송금해 줬어요. 엄마, 이거 쓰세요. 그리고 부족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벌어서 엄마 모실 거예요. 앞으로는 엄마가 고생하는 일 없을 거예요. 돈을 받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그래,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 얼마나 한다고? 아들한테 도움 주니 이렇게 좋네. 역시 내 아들이구나, 내가 잘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만 원이면 혼자 사는 제게는 충분한 생활비였어요. 국민연금 70만 원과 합치니 한 달에 120만 원이나 됐거든요. 사업도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신이 나서 얘기했거든요. 매출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곧 엄마 돈 다 갚고 은혜 갚을게요. 며느리는 전화도 자주 하고 가끔 반찬도 해서 갖다 줬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몸 조심하세요. 아프시면 안 돼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했어요. 아유, 좋겠다. 아들이 그렇게 효자구나. 혼자 사시는데 아들이 그렇게 챙겨주니 든든하겠어. 맞아, 요즘 시대에 그런 아들 드물어. 정말 복 받은 거야. 우리는 자식들한테 돈만 갖다 바치지 용돈 받기는커녕 동네 경로당에서도 제가 자랑스러웠어요. 다른 분들이 자식들 흉볼 때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제가 최고의 선택을 한 줄 알았어요. 내 돈을 아들에게 줘서 아들도 성공하고 저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외로웠는데 곧 아들과 합가해서 살 생각에 설레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건 전화 횟수가 줄어든 거였어요. 예전에는 이틀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던 아들이 일주일, 열흘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빨리 끊으려고 했어요. 엄마, 지금 회의 중이라서 고객이랑 통화해야 하거든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지만 그 나중에는 잘 오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전화하면 또 바쁘다고 하고 그런 일이 반복됐어요. 그리고 용돈도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매달 5일에 정확히 주던 용돈이 10일, 15일로 미뤄지더니 한 달 내내 연락이 없는 날도 생겼어요. 엄마 죄송해요.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 경쟁이 너무 심해요. 다른 업체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서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요. 광고비도 많이 들고 반품도 늘고 있고 다음 달에 몰아서 드릴게요. 처음엔 이해했어요. 사업이니까 어려울 수도 있죠. 아들도 어른이고 나름 사정이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고 뉴스에서도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다음 달이 2달, 3달로 늘어났고 급기야 6개월째 용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받은 건 딱 한 번 20만 원이 전부였어요. 며느리의 태도도 바뀌었고요. 어머님, 요즘 저희도 어려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중에는 아들에게 안부 전화하는 것도 망설여졌습니다. 괜히 제가 돈 재촉하는 걸로 오해할까봐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요. 통장의 잔고는 점점 바닥이 나고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집 앞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5일 월 80만 원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상품 진열하고 계산대 보조하는 일이었는데 제 나이에 서서 일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지만 생활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에게 내 노후자금 전부를 준 것에 대해 매일 후회가 밀려왔어요. 결국 돈도 잃고 아들 부부와도 사이가 멀어졌거든요. 만약 주변에서 자식에게 미리 돈을 주려고 한다면 꼭 말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은퇴 후 서울을 떠나 외곽으로 이주한 부부예요. 남편이 대기업에서 30년 근무하고 정년 퇴직하면서 서울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곳에 작은 집을 샀어요. 기존 집을 팔고 남은 돈과 퇴직금을 은행에 저금해뒀고 연금으로 저희 부부 생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노후 대비가 되어 안심이 되었죠. 그런데 명절 때마다 자식들이 은근히 말을 꺼내는 거예요. 큰아들, 둘째 아들, 딸 이렇게 3명이 있는데 하나같이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아들이 먼저 말했어요. 아버지, 미리 증여받으면 세금도 절약되잖아요. 상속세 생각하면 지금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집 대출금 이자도 버거워서요. 맞아요. 저희도 애들 교육비가 만만치 않아서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500만 원 이상씩 나가요. 둘째는 유학 가고 싶다는데 학비도 만만치 않아요. 둘째 아들도 자신이 힘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딸까지. 아빠, 엄마 건강하실 때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중에 복잡해질 수도 있고. 요즘 상속 분쟁도 많다고 하던데요. 자식들이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하니까 저희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부모 마음이란 게 자식들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잖아요.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특히 손주들 교육비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쓰러웠어요.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진지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애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글쎄, 우리도 나이가 있으니까 미리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고민 끝에 큰 결정했어요. 은행에 저금해둔 노후자금 3억을 세 자녀에게 1억씩 공평하게 나눠주기로 한 거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미리 주는 게 낫겠다. 세금도 절약되고 애들도 도움이 될 테니까. 우리는 남은 2억만 있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남편과 상의해서 증여를 했어요. 증여세까지 계산해서 우리가 부담해주고 자식들은 각자 1억씩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증여세가 꽤 나왔지만 그래도 상속세보다는 훨씬 적었어요. 자식들은 정말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큰 도움을 주시다니. 평생 잊지 않을게요. 셋 모두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저희도 뿌듯했고요. 자식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특히 손주들이 지금보다 편하게 더 좋은 교육 받을 수 있다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그 뿌듯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저희와 자식들 관계의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계속 내리막길이었거든요. 증여한 다음 해 추석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매년 추석엔 온 가족이 모여서 성묘도 가고 함께 시간을 보냈거든요. 저희 집이 넓으니까 다들 와서 2박 3일씩 머물면서 가족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해는 달랐습니다. 추석 2주 전부터 하나둘씩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 죄송해요. 올해는 가족여행을 가기로 해서
아이들이 추석 연휴에 해외로 여행 가자고 해서요. 그리고 둘째에게 전화가 왔죠. 저희도 처가 쪽 일이 있어서. 처가에서 친척들이 다 모인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요. 장모님이 많이 편찮으시기도 하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손녀딸이 저번 추석 때 외할머니네랑 여행 갔었어 라고 했거든요. 셋이 약속이나 한 듯 차례대로 연락이 왔어요. 아빠, 우리 해외여행 예약해놨어요. 애들 방학 때 가려니까 너무 비싸서 추석 때 가기로 했어요. 이번 연휴가 길잖아요. 결국 세 자식이 모두 명절에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만 덩그러니 남겨놓고 말이에요. 그럼 성묘는 어떻게 하지?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에. 그럼 여행 갔다가 올 거니? 아버지, 일이 바빠서 시간을 또 낼 수가 없어요. 다음 명절에는 꼭 갈게요.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몸이 아파서 서울병원에 갔을 때였어요. 정밀 검사를 받느라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는데 저녁 늦게 끝났거든요. 집까지 가려면 2시간은 걸리는데 남편이 너무 피곤해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제일 가까운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검사 받느라 많이 늦어졌는데 오늘 하룻밤만 재워줄 수 있을까? 우리 집까지 가기엔 너무 늦었고 아버지도 지쳐 있어. 죄송해요. 애들이 시험 기간이라 집이 좀 어수선해서. 그리고 방도 없고요. 애들 공부하는데 방해될까 봐. 그렇게 큰아들 집도 안 되고 둘째 아들 집도 안 되고 딸네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핑계가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오늘은 정말 안 돼요. 결국 병원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의 서러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억을 나눠줬는데 하룻밤 재워달라는 것도 거절당하다니. 그날 밤 모텔에서 남편과 둘이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 노후 자금에서 1억씩이나 다 줬는데 이 꼴이야. 증여하기 전에는 그렇게 자주 안부 전화도 하고 명절 때는 먼저 와서 준비도 도와주던 자식들이었는데 1억씩 받고 나니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추석 전에 미리 연락해서 어머니 뭐 도와드릴 것 없어요? 라고 물어보던 며느리들이 이제는 연락도 잘 안 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연락도 못 드렸네요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에요. 전화를 해도 5분을 넘기지 않고 끊으려고 하고 만나자는 얘기는 아예 하지 않아요. 그때 주변 친구들이 그렇게 말렸었어요. 절대 돈 미리 주지 마. 받고 나면 달라져. 우리가 다 겪어본 일이야. 자식들은 다 똑같아.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었거든요. 우리 애들은 달라. 내가 잘 키웠어. 3명이나 되는데 다 그럴 리 없어. 1명이라도 챙겨줄 거야. 정말 자신했었어요. 우리 자식들만큼은 다를 거라고. 3명 중에 1명이라도 챙겨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딸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딸들이 더 세심하고 부모를 잘 챙긴다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제게 연락해서 같이 쇼핑 가자고 하고 집에 필요한 물건들도 알아서 주문해주며 부모를 살뜰히 챙겨주는 딸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똑같았습니다. 내 자식들도 다른 집 자식들과 똑같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저희가 필요 없어진 거죠. 이미 받을 만큼 받았다는 생각으로 저희를 대하는 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부모님께 잘해야 나중에 상속받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식들이 잘했던 게 진심이 아니라 결국은 돈 받으려고 한 행동들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진심으로 후회가 되었죠. 왜 그때 친구들 말을 듣지 않았을까? 그 3억이 있었다면 적어도 이렇게 서러운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자식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거고 저희 눈치도 봤을 텐데 말이죠.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일. 앞으로는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저희 부부끼리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전에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하나씩 늘려가며 지금은 6층짜리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1층은 편의점, 2층은 카페, 3층에서 6층은 사무실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매달 임대료로 8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어요. 처음에는 2천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 하나 사서 임대를 주면서 돈을 모았죠. 2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지금의 건물을 갖게 됐습니다. 제게는 아들, 딸, 남매가 있어요. 결혼할 때부터 저는 자식들에게 분명히 말해뒀습니다. 너희들에게는 절대 미리 증여 같은 거 안 한다. 내가 죽어서 상속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대신 정말 필요할 때는 도와줄게.
자식들이 서운해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해했어요. 아버지가 관리하시는 게 맞죠. 저희는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건물 관리도 잘하시고 저희보다 훨씬 잘하실 거예요. 맞아요. 아버지께서 평생 힘들게 이룬 재산인데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아버지께서 계속 하시는 게 맞죠. 대신 저는 다른 방식을 택했어요. 자식들이 명절에 오거나 주말에 놀러 올 때마다 그때그때 현금으로 용돈을 주는 거였습니다. 명절 때 아들네 가족이 오면 50만 원씩 봉투에 담아줬습니다. 주말에 놀러와도 용돈을 줬고 가족들과 외식할 때는 반드시 저희 부부가 계산을 했어요. 가끔 자식들이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몇백만 원씩 도와주기도 했고요. 작년에는 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500만 원을 바로 줬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살면서 열심히 갚을게요. 돈 갚을 생각 말고 대신 너희 가족이 화목하게 잘 살면 그거면 됐다. 아들이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때도 돈을 지원해 줬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저희가 더 좋은 집에서 마음 편히 아이들 키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 천천히 갚아라. 급하지 않다. 대신 조건이 있어. 한 달에 한 번은 꼭 와서 안부 묻고 얼굴 보여줘. 돈을 받을 때마다 자식들이 정말 고마워했어요. 며느리, 사위도 마찬가지였고요. 왜냐하면 언제 받을지 모르는 돈이니까 받을 때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미리 다 받아놓으면 이미 받은 돈이지만 이렇게 그때그때 주면 새로 받는 돈이거든요. 슬픈 현실이지만 돈을 더 받기 위해 열심히 효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식들이 지금도 여전히 잘하고 있어요. 아들, 딸이 정말 자주 안부 전화를 해요. 명절 때는 물론이고 가족여행도 함께 가자고 먼저 제안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온천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저희가 다 준비할까요? 아버지,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은 공연표 구했어요. 같이 보러 가요. 뮤지컬인데 정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허리를 다쳤을 때는 아들, 딸이 번갈아 가며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며느리는 매일 죽 끓여서 가져다 줬고 사위는 집 청소까지 해줬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픈 건 없으시고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몸에 좋다고 해서 사왔어요. 건물 관리도 제가 직접 하니까 매달 임대료 수입도 확실하고 자식들에게 줄 돈도 넉넉해요. 800만 원 중에서 생활비 300만 원 쓰고 나머지는 저축하면서 자식들 도울 때 쓰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돈을 쥐고 있으니까 자식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주변 친구들도 부러워해요. 어떻게 자식들이 그렇게 잘해주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절대 돈 미리 다 주지 마. 그때그때 줘. 그래야 고마운 줄 알아. 그리고 효도 조건을 달아야 해. 공짜로 주면 당연하게 생각하거든.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니 어떠셨나요? 첫 번째 사연자처럼 노후 자금을 모두 자식에게 맡겨버리면 결국 자식에게 의존하는 초라한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부모는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이 사연자는 노후 자금을 모두 줬지만 결국 70세에 마트에서 일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본인이 원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연자처럼 공평하게 미리 나눠주면 자식들은 이미 받을 것은 다 받았다는 생각으로 부모를 소홀히 대하게 됩니다. 받을 때만 고마워하지 그 이후에는 관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3억을 나눠줬지만 하룻밤 재워달라는 것도 거절당하는 신세가 된 거죠. 하지만 세 번째 사연자처럼 끝까지 자신이 재정권을 쥐고 있으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도움을 주면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고 자신의 노후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첫째, 절대 성급하게 모든 재산을 미리 주지 마세요. 자식이 어려운 상황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노후 자금 없어서 자식에게 짐이 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자식을 힘들게 하게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자식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내가 살아갈 최소한의 자금은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의 최소 70% 이상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움을 줄 때는 조건을 명확히 하세요. 만약 자녀에게 목돈을 지원하신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조건을 정해두세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 전화하기, 명절 때 함께 식사하기.
병원 갈 때 동행하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약속받으세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셋째,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세요. 공증받은 유언장만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서 20에서 5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내 뜻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자녀들 간의 분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신탁제도를 알아보세요. 치매나 중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 미리 신탁계약을 체결해두면 내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녀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엄마는 너희에게 미리 다 주지 않을 거야. 대신 정말 필요할 때 도와줄게. 그리고 엄마가 건강할 때는 엄마 삶을 엄마가 책임질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진짜 똑똑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되 맹목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자신의 노후 준비, 그 균형을 지혜롭게 맞춰가는 것이죠. 자식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성급하게 재산을 넘겨주기보다는 자신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일 때 더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줘도 주도권은 절대 빼앗기면 안 됩니다. 부모의 진정한 지혜는 자녀에게 지원을 언제 해주고 언제 스스로 하게 할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오늘도 한 송이의 마음꽃이 당신 마음에도 피어나길 바라며 함께 걷는 이 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인생동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